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하죠. 북한이 배가 아팠을까요? 한중 정상회담을 하던 날 김정은은 러시아에 파병한 특수부대를 시찰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가 정상회담 의제라고 하자 시 주석도 걸린 문제니 거칠게 욕은 못하겠고 비핵화는 개꿈이라며 소심하게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개꿈은 누가 꾸고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탈리아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네덜란드로 가보겠는데요. 왜 이렇게 지리를 잘하세요? 네덜란드 메테렌의 네. 한 그 철도 건널목에서 네. 열차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어떡해, 합니다. 진짜.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호. 한적한 철도 건널목으로 진입하는 대형 트럭의 모습이 보입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승용차를 보고 트럭이 후진하기 시작하는데요. 어허. 근데 건널목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신호가 바뀌더니 차단기가 내려옵니다. 어머머머. 사이에 낀 채 어쩔 줄 몰라던 트럭은 달려오던 열차와 그만 쾅 하고 어머.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트럭에 실려있던 과일들이 사방팔방으로 날아가면서 어머, 어떡해. 당시 사고의 충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최재범 그러니까요. 교수님. 누가 보면 너무 놀라운 상황이잖아요. 저 상황이 지금 트럭이 가다가 열차하고 부딪혔으니까. 그리고 트럭 안에 실려있던 과일들이 그냥 산산조각이나 다 세상에. 흩어졌어요. 다행히 5명이 무슨 파편같이 터졌어요, 맞아요. 진짜. 5명이 부상을 입긴 했는데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수천 개의 과일 파편이 튀면서 철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하. 열차 운행이 일단 중단이 됐고요. 네. 며칠간 대대적인 복구를 통해서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네. 관리 당국은 대형 차량의 경우에는 철목길을 이렇게 철도 건널목을 건너는 과정에 여러 시간들이 걸리고 또 위기 대응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하면서 해당 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바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로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지 말라 맞아요. 이런 경고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 연예계가 왜 이럴까요? 또다시 분노 터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가수 성시경 씨가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성시경 씨의 발등을 찍은 도끼는 바로 매니저였는데요. 네? 오랜 기간을 함께한 10년의 기간을 함께한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10년이나? 그렇습니다. 평소에 성시경 씨는요, 사실 금전적인 부분보다 사람과의 관계, 신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수로 알려져 있는데 일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성시경 씨가 개인 채널에서 옷 같은 거 갈아입으면서 이미지 변신에 도전하는 모습을 담은 컨텐츠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기대했던 것만큼 완전히 막 변화한다든가 이런 느낌이 좀 아니었나 봐요, 이 구독자들에게는. 네.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이 댓글을 통해서 스타일리스트 교체돼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멋지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겠냐. 이런 영상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성시경 씨가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호박에 자기를 비유하는 농담 섞인 말까지 하면서 직접 SNS 통해서 네. 스태프들 향해서 악플 그만 달아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아이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되잖아요. 수박은 못 돼도 줄 긋는 법 좀 천천히 배워보려고 그런 건데 네. 만약에 내가 멋져지겠다고 스텝까지 바꿔야 한다면 난 차라리 멋져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태프들 보호해주던 성시경 씨인데 네. 이 매니저에게 10년 동안 믿었던 그 신뢰에 배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아니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성시경 씨의 마음이 비단결 같잖아요. 내가 이 누리꾼들한테 비판과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스태프들은 보호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시경 씨였는데 아니 10년을 함께한 매니저는요.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정말로 내가 뭘 하고 싶 눈빛만 봐도 알 정도 그런 정도일 텐데 어떻게 등을 쳐요 진짜. 예, 그 10년을 함께한 매니저면 거의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낸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런데 그 매니저한테 지금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어머나. 왜냐하면 돈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건데요. 어허. 그 매니저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성시경 씨 소속사 측에서는 성시경 씨의 전 매니저가 재직 중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모든 업무 관계를 종료했고 매니저는 퇴사한 상태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네. 성시경 씨뿐만이 아니라 외주 업체, 관계자들한테까지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규모가 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성시경 씨 소속사 측에서는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지금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전적 문제를 막 이렇게 추론하는 건 또 성시경 씨한테 신뢰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과 누리꾼들 궁금증은 대체 어느 정도의 피해일까 금전적 피해가 왜냐하면 지금 이 정확한 액수를 파악 중이란 얘기는 그만큼 액수 피해액이 크다는 걸 또 방증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시경 씨는 연예인 가수 중에서도 굉장히 고소득이고 지명도가 높은 가수여서 재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특히 해당 매니저가요. 성시경 씨와 더불어서 그냥 뭐 매니저가 아니라 이분이 활동 범위가 되게 넓어요. 성시경 씨가 공연도 하죠. 방송도 하죠. 광고도 하죠. 행사장 가죠. 유튜브도 찍죠. 맞아요. 굉장히 행사를 많은데 그걸 전부 다 같이 실무를 관리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소속사에서부터 10년 동안 호흡을 했으니 강산이 한 번 바뀔 정도로 호흡을 맞췄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성시경 씨가 단독 회사를 차리면서 얼마나 같이 호흡이 잘 맞았으면 나랑 같이 일하자. 그리고 이제 같이 손잡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끈끈한 호흡으로 잘 알려진 매니저였는데 이 아티스트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던 매니저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을 했던 매니저였지만 업무상 문제, 금융 문제,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금융 피해를 입혀서 평판도 나빠졌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배신당한 사람들에게 제일 나쁜 건 상대방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 친구한테 뭘 서운하게 이러지라는 그런 자괴감을 느낄까 봐 성시경 씨의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혹시 지금 주변 성시경 씨 본인은 물론이고 성시경 씨 주변 인물까지 피해를 당했다. 혹시 예전에 비슷한 이 사건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린 것처럼 성시경 씨를 사칭해서 또는 성시경 씨 이름 시참말로 이름 팔아서 뭘 사기치고 다니는 그런 걸까요, 최재문 교수님?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성시경 씨 입장에서 상심이 크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시경 씨가 느끼는 이 충격이라는 게 특히 이제 금전적 문제가 개입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지기로 오랫동안 일했던 매니저의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도 좀 마음이 상심이 크겠지만 배신감이 느끼지 않겠어요? 믿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것에 대한 충격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성시경 씨가 요즘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그전에는 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겪었다고 해서 충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6세거든요, 나이가. 나 46세인데 연예 계산하면 25년을 했어요. 25년 동안 이런 일이 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느꼈던 그 아픔보다 지금 느끼는 게 더 아플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 나이 먹고 또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네. 배신을 당한다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신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경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 사안은 이 사건이잖아요. 사실 사건이 돈으로 시참말로 남의 성시경이 등쳐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매니저라는 사람이. 근데 이게 10년 동안 일해왔던 매니저란 인간과 절연, 인연을 끊는 차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성시경 씨 측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입장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데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성시경 씨 외주업체 관계자들이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전을 직접 가져간 횡령이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배임이나 속여서 돈을 얻어간 사기 등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시경 씨 측이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부당한 채무를 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재산 범죄는 피해자 측이 소상하게 주장 입증하는 것에 수사의 범위와 정도가 달려있게 됩니다. 그동안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나치게 그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합의에 이를 수도 있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사기, 횡령, 배임 등 고소에 나설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단계에 비춰보면 이미 고소는 기정사실로 보이고 그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정리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사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까 단정하지는 않겠지만요.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지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게 바라고요. 그리고 성시경 씨 사람에게 받은 상처 진짜 빨리 아물길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정말 성공리에 진짜 끝났죠. 정말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뿜뿜해진 그런 행사였어. 근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 주말 이 북한의 김정은은 이게 정말로 배가 아팠을까요? 이거를 아니면 안 봤을까요? TV 봤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차력쇼를 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력쇼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네. 바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됐던 부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 한중 정상회담이 있던 바로 그날에 네. 그 부대를 방문했다는 건데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병사들이 맨몸으로 기왓장을 격파하고 강목으로 복부를 후려칩니다. 아이고. 북한 군인들의 위험천만한 차력쇼를 저 보고 있네요, 지금. 흐뭇하게 네. 지켜보는 이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른바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제11군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11군단은 북한 내 최정예 특수작전부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돼서 러시아군의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굳은 표정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저 북한군 내 최정예 부대의 이른바 차력쇼 아까 보세요 뭐 강목을 막 배치고 막 돌려차게 하고 하는데 근데 보세요 왜 한중 정상회의 열리던 그날 회담이 열리던 그날 다른 날도 아니고 왜 저걸 보러 갔을까요? 일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투원들의 훈련 모습을 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조열하고 비열한 적수들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발전권을 철저히 사수하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믿음직하게 지켜야 할 중대한 사명 결행에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무력의 완벽한 임전 태세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딱히 왜 갔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까 리춘희 아나운서 북한의 조선중앙TV 리춘희 아나운서의 얘기 중에 일단 귀에 들어오는 게 허준 변호사님 세상에서 가장 저열하고 비열한 적수들로부터 이거 어느 나라 얘기한 거예요? 사실 직접적으로 뭐 우리나라라든가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말하는 건지는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 이 발언뿐만 아니라 차력쇼를 시찰하러 간 날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었다는 것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게 좀 한중 관계에서 훈풍이 부니까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를 드러내는데 이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이 이름을 뭐 국가 이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좀 더 유연해 보이고 덜 쪼잔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네. 이번 시찰에는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을 했는데 저런 차력쇼를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이미 무력을 과시하고 군의 어떤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의도는 굉장히 분명해 보이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전군을 이 부대처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으로 영웅 군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염원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추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군인 뭐 최정예 부대원들과 또 기념사진도 찍고 뭔가 또 이렇게 막 사기를 진작시켜주려는 의도는 보이는데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기간에
수위 조절의 의도도 담겨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북한 자신이 주도했다는 과시하려는 그래요. 뭐 꿈은 크게 가질 수 있으니까 북한 문제, 이 핵 문제, 한반도 문제는 자기들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석은 되는 거. 근데 사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직접 어떤 한반도 문제, 특히 이 직접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했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그 목소리를 내게 된 거는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우리 네. 대통령실에서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도 협의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발표가 나자마자 이제 북한의 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31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탄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네. 우리는 인내심 있게 보여줄 것. 네. 그래서 이거 북한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기분 나쁠 거예요. 오늘 뭐 여러분 조간 다 보셨겠지만요.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와 상당 기간 같이 있었어요. 행사 기간 내에 뭐 600분 이상 같이 있었다 뭐 기사 나오는데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하니까 아마 북한의 김정은은 배가 아팠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행동 나설지 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그 유명한 대사 너 떨고 있니? 그 유명한 대사의 최민수 씨인데 최민수를 누를 수 있는 건 나쁘냐다 이거 대체 누가 한 말이에요 허준 변호사님? 강준 씨, 아내 강준 씨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분 얘기는 아니고요. 최민수 씨를 그냥 단순히 떨게 할 정도가 아니라 기세를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32년 전에 저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M본부 인기 드라마 엄마의 바다 얘긴데요. 대박 엄마의 바다 와. 그때 당시에 사실 최민수 씨와 고영정 씨가 모래시계에 이어서 다시 만나면서 연인 관계로 등장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연인 관계가 쭉 잘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연인 관계에서 뭔가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삼각관계를 만들면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경쟁자가 맞아, 또 그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맞아. 근데 그 역할이 필요한데 이걸 누구로 할 거냐.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요. 우리 옛날에 만화 캔디에 보면 테리우스랑 캔디랑 서로 사랑하지만 테리우스랑 완전히 다른 매력의 안손이라는 남자가 잘한다. 등장하면서 이 보는 사람들이 여주인공의 빙의를 해서 테리우스를 선택해야 돼, 안소니를 선택해야 돼. 이걸 갈등하게 만드는 그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민증 공개해봐요. 네,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빙의를 해서 최민수 씨를 선택해야 돼, 이 사람을 선택해야 돼라고 어린 마음에 좀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네. 몇몇 배우들을 두고 후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이 이어진 끝에 네. 관계자들 눈에 그래, 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배우가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네. 국장님이 그 하얀 전쟁이란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나오는 걸 보고 저 사람 누구야?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박호성 씨 아들이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 한번 찾아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하여튼 만나게 됐는데 방송사에서 최고의 개런티를 받았습니다. 대본을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 미국을 갔다가 그러니까 나이가 40 정도 돼서 돌아온 거죠. 아무래도 한국말이 조금 서툴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걸 조금 대사를 제식으로 바꿔도 될까요? 그 대본을 보고 그러니까 길게 느리는 대사 전부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나 배고픈데 여기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을 데 없나? 뭐 이런 걸 나 배고파요. 이거 맛있는데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독고영재 저 말투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싸가지가 되게 없었어. 아버지 왔대요. 밥 달래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저는 딱 하나예요. 김영서 씨. 정말로 장안의 화제가 그 대사 치는 방법이 장안의 화제가 돼서 초등학생의 버르장머리까지 망쳐놨다는 그 말투, 대사법, 하재근 평론 정말 인기가 대단했나 봐요. 예, 그 당시에 독고영자 씨가 등장하면서 삼각관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주 만에 독고영자 씨 나오고 2주 만에 시청률이 2배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독고영자 씨가 10회만 딱 출연할 예정이었었는데 하차 취소.
계속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10회 더 그러니까 드라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와, 나오는 걸로 네.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하고 네. 그래서 독고영재 씨는 무명을 벗어나서 그 출연을 계기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머나. 그러면서 최민수 씨하고 독고영재 씨가 이제 삼각관계로 이제 대립하는 관계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저 두 사람이 진짜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루머가 돌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민수 씨가 아니 삼각관계면 다른 멋쟁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당시에 독고영재 씨를 내가 추천했다라고 좀 루머를 이제 부정을 했었고. 네. 근데 어쨌든 독고영재 씨가 중간에 이제 투입이 돼서 드라마에 긴장감이 딱 발생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 네. 근데 독고영재 씨의 그러한 우연한 투입으로 인해서 본인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요? 바로 그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을 때 어떤 여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야, 왜 이게 얘기가 진전될수록 영화 같은 얘기가 막 펼쳐져요. 독고영재 씨의 여인이라 대체 누굴까요?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영화 작업을 하는데 모 배우의 코디네이터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건 카페에서 어떤 기자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그 기자를 내가 아는 친구예요. 카페에서 차 한잔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이 기자가 형이 가는 길이니까 그러자 그래가지고 갈 때 이제 내 차를 타고 갔죠. 그리고 갔는데 대화가 그렇게 잘 통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사당 사거리에서 내려줄 걸 과천 집 앞까지 갔어요. 갔는데 안 내려요. 그때 안 내리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나오셨어. 나가서 예 안녕하세요. 또 인사까지 했지. 그 후에 3시간을 같이 차 안에 있어. 그 사람이 나하고 뭐 인연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고. 그리고 아니 그렇게까지 해놓고 2년이 아니라 어느 날 찡동구에서 문을 여니까 장모님하고 그 친구가 있는데 가방을 하나 이만한 걸 들고 얘가 영재 오빠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니까 너 여기서 그냥 살아. 막 난리가 난 거라. 그때가 우리 집사람이 21살 때. 아니 이거 박성범 이거 진짜 그냥 영화 얘기 어제 끄집어내서 한 거 아니? 이게 진짜 이런 러브 스토리가 있다고요?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앞으로 더 놀랄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나? 들으신 것처럼 일단 지금은 아내가 됐지만 당시에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사당 사거리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가 과천 집까지 데리고 왔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장모님이 짐을 싸서 아내를 데리고 독고영재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인데 당시 아내의 나이는 들으신 것처럼 21살이었고 독고영재 씨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아, 원조 이 남성들한테 비판받고 욕먹을 결혼 원조가 또 독고영재 씨였고 17살 차이? 17살 차이였습니다. 와. 물론 당시에 독고영재 씨도 크게 놀랐겠지만 네.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누구세요라면서 낯선 여인을 맞이한 바로 독고영재 씨의 2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머나. 당시에 독고영재 씨는 이혼 후 12년째였고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생 2 아이들을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물론 당시 아내는 독고영재 씨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장모님은 딸을 남겨두고 간 상황이었죠. 네. 아이들을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독고영재 씨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얘기 마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장모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못 오게 할 테니까 어머니도 그거 끊어버리시라고 전화도 폐기하고 나한테 전화 못하게 하라고. 근데 결국은 제가 촬영 끝나고 한 달 뒤쯤에 집에 왔는데 집 앞에 누가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 친구야. 또 집으로 같이 들어가서 뭐 얘기를 조금 했죠.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전기세를 한 6개월 못 내가지고 뛰어갔어 아예. 그건 계량기 촛불 켜고 뭐 이러고 내가 원래 촛불電池 이런 거 좋아해 그러고. 근데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또성 와 있는 거야. 와가지고 애들 밥 해주고 그러던 와중에 하얀 전쟁 있잖아요. 그걸 하자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어. 해가지고 그때 내가 1,300만 원인가를 받았어요. 계량기 찾고 다시 전기 놓고 불 켜고 저녁 때 이제 그 친구가 왔길래 야 촛불 잔치 끝났어 이랬다고. 와 멋있다. 그치 막 우는 거야 날 붙잡고. 그래서 와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그러면서 뭘 꺼내주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야. 아니 진짜 오늘 독고영재 씨 얘기는 그냥 장면 하나하나가 다 영화 같은 뭘 꺼냈다고요 지금? 수표.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 와. 네. 그런데 이 독고영재 씨의 아내분이 굉장히 사력이 있고 속 깊은 여성이에요.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 그러니까 독고영재 씨의 장인이
중견 건설업계에서 유명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재력가 집안이라는 네. 거예요. 부유하게 살았대요. 네. 근데 독고영재 씨가 자존심 상할까봐 네. 100만 원을 충분히 꺼내줄 수 있었지만 꼭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없는데 내 돈 써 그럼 뭐 할까봐 나중에 계약금 들어와서 독고영재 씨 돈으로 계량기 다 꽂고 난 다음에야 기다렸다는 듯이 오빠 이거 쓰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 혹시라도 무너뜨릴까봐. 네, 세상에. 예. 나이도 20몇 살밖에 안 됐던 네. 어린 처자가 와, 속 그 깊네요. 이후 그 이후로 독고영재 씨가 이런 여자라면 이제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오호. 힘든 때도 내 자존심을 살려주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네. 재혼을 했는데요. 지금 독고영재 씨의 부인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후로 그분이 지금 교수가 됐다는 말이죠? 네네, 계속 공부를 해갖고 이제 네. 하고 있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남편이 독고영재 씨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네. 저 같으면 뭐 동네방네 자랑도 할 만한데. 소문 내고 막 이랬을 텐데. 네. 그래서 그 독고영재 씨 아내분의 소망은 나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다. 유명 배우의 아내가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살고 싶고, 그리고 난 목욕탕도 가고 싶고, 시장에 가서 돈도 좀 깎고 싶고, 어머나. 평범한 여성으로 살고 그러니까요. 싶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독고영재 씨를 존중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재혼 후에, 그러니까 독고영재 씨가 재혼 후에도 그 자녀들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야, 정말로 영화 같은 이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또 아내분과 살고 계신 독고영재 씨, 앞으로 또 멋진 얘기, 또 멋진 작품으로도 시청자 여러분과 또 팬 여러분께 나타나 주시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대체 누구와 닮았다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어허. 아내와 남편이 닮았다는 것은 아유 금슬 좋은 부부구나 이렇게 생각할 네네. 법한데 이게 바로 30대 아내의 고민 사연 이유기도 합니다. 남편과는요 회사의 그 러닝 동호회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고 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둘이 너무 비슷하고 처음부터 잘 맞았던 거예요. 마치 천생연분처럼. 그렇죠. 끌리는 뭔가 있죠, 또. 네, 음식 취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야. 좋아하는 음식 취향, 싫어하는 음식 취향 너무 비슷했다고 하고 네. 둘 다 드라마나 영화 보다가 울고 눈물이 많고 추위를 잘 타서 겨울을 좋아하는 것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이런 속설이 있는데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웃을 때 하관이 닮았다 이런 얘기들을 네네. 누리꾼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부부를 보고서는 둘이 웃을 때 참 닮았는데 둘이 특히 눈매가 닮았다. 너네 둘이 천생연분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최근 평론가님 여기까지 듣고 시청자분들의 아유 콩깍지가 씌우면 다 닮아보지. 아니 세상에 매운 거 음식 취향 똑같을 수 있지. 그리고 웃을 때 눈매 대충 다 보면 비슷하지. 뭐 추운 거 추위 잘 타고 다 비슷하지. 그거 뭐 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유난히 비슷하고 유난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잘 통하고 다 비슷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연애로 진행이 되고 어머 진짜 이게 네. 실제 장면 같다. 잘 그렸다 우리 그러면서 제작진. 또 네.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머나. 근데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네. 바로 소박하게 결혼하고 싶다. 아. 똑같이 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스몰 웨딩으로 결혼식을 치른 겁니다. 아하. 그래서 예식장 대신에 카페를 빌려가지고 좋은데요? 딱 가족하고 네.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네. 작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아하. 그렇게 결혼식 치르고 나서 네.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와 좋다. 아내가 아주 오랜만에 사촌 오빠와 연락하기 전까지는 그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에?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분이 사촌 오빠와 연락하기 전까지 3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사촌 오빠한테 연락한 게 뭔 화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통화에서요 출생의 비밀에 준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사촌 오빠랑 연락을 한 아내가 이제 오빠 뭐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아 너 결혼했다면서 왜 그때 나를 안 불렀냐 나 너무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사정을 설명했죠. 스몰 웨딩이어서 직계 가족만 같이 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촌 오빠가 야 네 신랑 궁금하다 신랑 얘기 좀 해봐라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본가성 씨 고향 뭐 여러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네. 갑자기 사촌 오빠가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아 거예요. 왜요 또? 아무래도 네 남편이
우리 친척 같다 이런 핵폭탄급 발언을 한 거예요. 에? 아내가 무슨 소리냐 설마 하면서 족보를 확인했더니 아내가 진짜로 남편이 자신의 육촌 오빠였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아니, 오늘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사촌 오빠와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족보를 따져보니 3년 전 결혼한 남편이 진짜 일가 친족의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육촌이면 내 아버지의 사촌 형제의 자녀. 아,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런 뜻인데 아내는 이제 족보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거 보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나?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다가 이거 지금 나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 그 얘기 듣고 남편이 또 충격받았습니다. 네. 근데 며칠 뒤에 남편이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법적으로만 친척일 뿐이지 우리가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잖아. 나는 이 결혼 절대 포기 못해. 법보다 우리의 사랑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남편분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뭐 일리가 있다는 표현보다는 이해는 되는데 그리고 일단 벌써 결혼한 지 3년쯤 지난 시점이잖아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혹시 이제 아직까지는 그 통화한 사촌 오빠 정도만 알고 있지 주변 사람들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내는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친족의 문제니까. 왜냐면 사회 통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친족의 문제니까 부모님께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하. 부모님께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담을 한 거.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크게 놀라셨다고 그러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관계를 모르고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지금 현행 민법에는 8촌까지는 결혼 못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뭐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관계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혼인을 다시 되돌려야 된다.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하. 아니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아내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최진봉 교수님? 일단 이 아내분의 고민은 이미 3년이나 부부로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라고 하는 게 고민입니다. 아니 아내분의 고민이 지금 저희들과 시청자분들의 고민 공통된 고민일 거예요. 아니 이게 드라마 영화에서나 있을 줄 알았는데 박성배 배우님 이거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친척 간 왕래가 드문 경우에는 육촌 관계라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친척들을 대거 부르지 않는 스몰 웨딩을 할 때는 육촌 간에도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은 친족 간의 결혼, 특히 혈족 간의 혼인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인지하게 되고 이 사연처럼 결혼 후 살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딱 명쾌하게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우리 법에 지금 이 사연자분의 이 아내분의 남편은 족보 따져봤더니 육촌 오빠라는 거 아니에요? 몇 촌 이내는 결혼하면 안 돼도 혹시 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민법 809조는 근친혼 등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기타 일정한 범위의 혈족 인척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법 815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결혼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타 근친혼은 취소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에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혼인 금지 조항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면서 즉 일정한 범위의 근친혼은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을 무조건 무효라고 보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연히 당사자가 사후에 알게 된 경우까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무효로 귀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고 그때까지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무효 조항이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내가 혼인 무효를 확인받고 싶다면 일단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아마 법원은 개정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을 중단하고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도 박성배 변호사님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드렸지만 계속 이 표현 저 표현 나오니까 시청자분들은 그러니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이 결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빨리 원상태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계속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촌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이지만 당사자가 정말 사랑하여서 자유롭게 한 혼인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친족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제 이걸 무효로 무조건 다 무효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둘의 가정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고 혼인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당사자가 무효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입법된 이후에 무효를 확인받으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둘이 잘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부부로 살아도 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일단 법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변에 아직은 조금 더 꺼림칙한 게 할 수 있어요. 주변의 시선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사회 통념상 오래 정말 내려온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껄끄러울 수는 있지만 잘 설명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준다면 그런 어떤 비뚤어진 시선, 뭔가 그런 껄끄러운 시선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부부의 사랑으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어머나, 반가운 이름 이지혜 씨예요. MBN 예능에도 단골 손님이잖아요. 근데 이지혜 씨의 단호한 육아법 대체 어떻게 아이를 기른다는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지혜 씨가 혼성그룹 샵 출신이거든요. 네. 요즘은 이제 가수 겸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2017년에 세무사 문재완 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딸 테리하고 엘리를 키우고 있는데 최근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하와이 한 달 살기에 와. 나섰습니다. 근데 아이들 거기에서 귀엽다네. 여행 중에 공개된 모습 중에 뜻밖의 육아 교과서가 된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둘째 딸 엘리를 훈육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겁니다. 허허. 아니 근데 지금 휴양지 쉬러 갔는데 쉬러 간 상황에서 아이를 훈육하는 게 대체 어떻게 있길래 지금 영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걸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 둘을 데리고 줄 서야 돼. 그리고 나를 낚고 문 조심해, 줄 서. 구경하고 있고. 재료가 많지가 않아요. Which one? 초콜릿. 예, 엄마랑 같이 먹자. Okay, we can share it. So, 초콜릿 칩. 이거는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No, 그건 너무 많아. 이거 먹어, 엘리야. 이거 먹어. No, too much. That's all. Thank you. I can do Goldberg. Is that okay? Yeah. Then what about American? 애들이 떼를 쓰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사람이 또 많아지면서 떼쓸 땐 안 받아줘야 돼. 모른 척.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도 그리고 유인경 평론가님도 이렇게 따님 키워보셨을 때 저런 상황 있었잖아요. 좀 난감하죠. 저를 칭얼칭얼 뗐으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네네. 근데 손자를 키우면서 새삼 느낍니다. 아. 사실은 저는 이지혜 씨의 저렇게 단호하게 안 돼라고 하는 게 환호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들이 너무 오냐 키워서 왕자병, 공주병의 아이를 만들어 놓으면 학교에 가서도 오냐만 요구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선생님한테서 좀 문제성을 바랐는데요. 인공지능이랑 대결해야 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아동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너 최고다라는 칭찬만큼의 중요한 게 좌절감을 한번 맛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 이거 사줘 했을 때 안 돼. 그래서 왜 안 사줘? 넌 이건 때가 아니야. 라고 해야만 협상도 하고 자기가 뭘 잡는지 알고 그런 끝에 나중에 얻게 되는 걸 거쳐야 되는데 요즘 어머니들이 너무 바쁘고 우리 아이만 기중하다고 다 들어주다 보면 결국은 예절을 중시할 수가 없고요. 미국에서 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대형 마트에서 들어놓는 아이들은 다 한국 아이들이라고. 하하. 외국의 어머니들 경우에는 회초리도 들고 안 된다고 강력히 교육을 해야 더불어 사는 사회에 구성을 살 수 있고요. 그런 스토킹이라든가 불안정, 폭행, 이별이 다 이렇게 좌절과 단호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새끼, 그래, 먹고 싶어. 다 사줄게. 솔직히 그런 마음도 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단호한 육아법, 이 대처법이 과연 통했을까요?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보세요. 자, 먹어보세요. 이거 애니 거 엄청 크잖아. 여기 안에 초콜릿집 있어. 지금 졸려서 엄청 떼시더라고. 볼래? 안에 초콜릿 볼래? 먹지 마.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울지 마. 우리 둘째 아기는 지금 졸려서 그런 것 같아서 먹을 거에 조금 목숨 거는 스타일이라. 두 개 다 먹겠다고? 먹는 게 소중해. 넌 먹는 게 소중해? 근데 그렇게 울면서까지 꼭 먹는 거 가지고 막 엄마랑 싸우고 해야 돼? 알았어. 넌 먹는 게 소중한 걸 알고 있어, 엄마가. 맛있게 먹어. 엄마랑 기분 풀자. 그래도 마지막에 좀 훈훈하게 끝났어요. 마지막에 화해 악수까지 또 했어요. 근데 어머 엘리가 그래도 뭔가 대견하다는 생각 드는 게 또 엄마의 설명을 이렇게 조곤조곤 해주니까 다 알아먹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 씨가 사실은 이제 뭐 외국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 공간이잖아요. 저기서 아이가 저렇게 울면 대처하는 게 대단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우니까 입도 막고 데리고 나가서 이제 자기만의 육아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이제 음식을 제공해 줬는데 그런 단호한 육아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올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끌려가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이런 글도 있고요. 그 와중에 엄마는 짠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주변 배려부터 생각한 훈육법 아까 이제 입을 막고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런 부분 정말 훌륭하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아이는 저렇게 키워야 맞지라고 하는 공감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건 진짜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특정 나라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관광객 중에 그 카페든 어디든 큰 소리로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막 눈살 찌푸리잖아요. 근데 입장 바꿔서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막 저렇게 하는 걸 그냥 놔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어떤 국격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관광하시는 분은 민간 외교관이라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그런 점에서 이재 씨의 육아법, 이 대처법은 정말 잘했던 거 아닌가, 칭찬받아 마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행 잘 즐기실 또 바랄게요. 와, 오늘 진짜 인터넷에 5만 원권 검색어가 진짜 난리가 났던데요. 지금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이 5만 원권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용돈으로 5만 원권 같은 큰 돈을 받으면 기분도 참 좋아지죠. 완전 좋죠. 그런데 이 5만 원권을 자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허. 바로 에이펙 기간 중에 경주 한화 리조트 내부에 있는 커피 매장 직원이었는데 이 직원이 일을 하던 중에 지나가던 이재용 회장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로 달려가서 그냥 커피를 건네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이 인사하고 돌아서더니 다시 뒤돌아와서는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권을 꺼내 줬다는 겁니다. 어머나? 커피를 그냥 받지 못하고 현금을 꺼내 값을 치른 것입니다. 아, 세상에. 아이 근데 한국말은 최재봉 교수님, 대한민국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5만 원을 냈고 자, 거슬러 주세요. 커피값 얼마치 하고 거슬러 주세요. 그랬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5만 원을 준 거예요. 어머나? 근데 이게 지갑에서 꺼낸 것도 아니고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 직원이 그래도 자기를 알아보고 커피 한 잔을 준 거잖아요.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방식이. 나도 알아볼 수, 이 충무로 오신 그러니까. 나도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살면서 이재용 회장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네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글이 SNS에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SNS 글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또 댓글을 달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요? 질문까지? 그래, 몇 가지 질문을 좀 소개해드리면 네네. 자, 삼성전자 CEO가 돈을 지갑이 아니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줬다고요? 꺼내줬다고 진짜로? 뭐라고? 그랬더니 네, 맞아요. 서민 아저씨처럼 그렇게 했어요. 라고 답변을 올렸고요. 네. 얼마나 떨리고 행복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질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손이 떨려서 음료 만들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긴장이 됐대요. 와. 그리고 너무 감사한 추억을 주고 갔다라고 얘기를 그랬겠네요. 했고 그리고 이거
삼성폰을 쓴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저는 삼성폰만 씁니다. 라고 답장 올라왔다고 세상에. 합니다. 네. 근데 이 직원이요. 그리고 네. 나서 글을 뭐라고 올렸냐면 멋지고 젠틀하기까지 한 회장님이라고 글을 올리면서 주신 용돈 액자에 넣어서 갑오로 물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진도 올렸습니다. 어허. 액자에 5만 원권을 집어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인증샷 저겁니다. 저건 아니네요. 네.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까 처음에 처음에 나왔으니까 나왔어요. 어쨌든 그 네네. 액자에 넣어서 갑오로 보관하겠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 사실 이재용 회장의 요 에피소드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이제 뭐 젠슨 황과 정의선 회장하고 뭐 깐부치킨 만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에이펙 기간에 보여준 뭐 다른 뭐 정의선 회장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기업 총수들의 행보도 소탈했지만 이재용 회장의 행보가 유독 이번에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상상했던 거하고 많이 달랐던 모습, 친서민적 모습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한테 핵심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저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딱 각 잡힌 고가의 지갑에서 나왔느냐, 주머니에서 직접 이렇게 꼬깃꼬깃한 현금으로 나왔느냐, 그거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직접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 아저씨랑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와, 저런 정도의 엄청난 재벌 회장이면 무슨 고가의 지갑으로 쫙 이렇게 새 돈 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다는 게 우리 서민들이랑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하구나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인간미가 느껴진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인경 평론가님 저 직원분은 아마 이제 많은 에너지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 총수 재벌가들은 우리와는 딴 세상 사람일 거야라고 했는데 정말로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리고 따뜻하다, 인간미다. 아마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한 영향력의 선수단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카페 직원이 기꺼이 가서 커피를 줬을 때 고마워, 내가 인기구나 갈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에 타려다가 돌아와서 줬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고마움을 아는 사이라는 게 좀 아름다웠고요. 사실 에이펙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분이 아닌가 해요. 아니 누리꾼들 물어보잖아요. 삼성폰으로 썼어요? 이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광고 효과를 5만 원에 수천 배 아니 수만 배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직원분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도 우리한테도 오늘 날씨가 추웠는데 따뜻하게 훈훈하게 또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 앞으로 일 열심히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딸 도를 응원해 달라는 시의원. 뭔가 제목에서 뭔가 수상적인 냄새가 좀 나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시면 진짜 아마 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서임석 광주시의원인데 그가 보낸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떠한 문자인지. 일단 이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서임석 광주시 의원.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자인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땡땡이가 태어나서 첫 돌을 맞았습니다. 처음엔 눈을 비비며 웃던 아가였건만 이제는 제 손을 꼭 잡고 갓 태어난 망아지처럼 휘청이며 걸어갑니다. 네. 돌잔치는 하지 않았지만 이 작은 발로 걷는 걸음이 네. 세상의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이 어린 생명이 건강히 자라 네. 자신의 계절을 푸르게 피워내기를 마음 깊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세상에 늘 감사함을 느끼는 아빠 서임석 올림이라고 네. 하는 바로 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네. 이 메시지를 가까운 지인뿐만 아니라 네. 광주시 공무원 그리고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다량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일단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내용 자체는 첫 돌을 맞은 자신의 아이에게 아이를 향한 아빠의 마음에서 쓸 수는 있는 문장이에요. 100번 양보해. 근데 이걸 누구한테 보내냐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한가 봐요 지금. 시의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고 거기다가 인연이 없는 사람한테 보냈다고 하는 것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돌잔치 하는 거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잘 말 안 그렇죠, 하고 네. 부담 줄까 봐 그렇죠,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이 서임석 의원은 내 딸이니까 너무 예뻐서 이 매력에 취해서 보냈을 수 있지만 받는 사람들은
돈 달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압박감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문자 받은 한 공무원은 돌잔치 안 한다면서도 축복해달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참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축하금 보내야 되냐 고민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다른 간부급 공직자도 가족끼리 축하할 일을 공적으로 알리는 거 부적절하다. 특히 최근에 국회에서 최민희 의원의 자녀가 국관기관에 결혼식하고 축의금 받았다 돌려주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같은 당이거든요.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서 더 신중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문자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중에 한 사람은 요즘 같은 시대에 가족 돌잔치를 특별한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걸 보면 젊은 정치인이 용감한 건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쯤 되면 박성배 변호사님, 해당 의원 서임석 의원이 뭐 해명이나 입장 표명 같은 거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없었나요? 논란이 커지자 서 의원 순수한 마음으로 보내는 문자였다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수하게 축하받고 싶은 마음에 보낸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 성의 표시를 받았다면 돌잔치를 열었을 것이다. 즉 열지 않았다는 취지죠. 네. 괜한 오해를 샀다면 공직자들에게 사과드리고 공직자들에게 돌 축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 설령 주더라도 거절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임석 의원이 딱 봐도 뭐 이제 막 물론 이 젊은 시의원처럼 보입니다. 뭐 근데 뭐 이제 막 20살 넘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딸도 있으니까 아이도 있으니까. 근데 세상 물정을 그리고 시의원, 광역시 단체 의원 정도 할 정도면은 이걸 모르지는 않았을 건데.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잖아요. 네. 그리고 공직자 중에도 시의원이면 시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시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개입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또는 질의 과정에서 시장이나 아니면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당사자잖아요. 네. 지금 아니 웹발신이에요. 웹발신이란 말은 여러 사람한테 많이 보냈다는 거잖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웹발신 하도 받아보니까 아실 거예요. 네. 웹발신 네네. 그럼 만약에 자기 SNS에 혼자 올렸다면 100번 양보해서 그럼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요, 네. 자기가 운영하는 SNS 자기 따로 올리는 거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자로 형식으로 이렇게 지인이나 광주시 공무원들한테 보냈다? 이거는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광주시 공무원은 본인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내면 어느 누가 이게 압력을 안 느껴지겠어요. 압력이라 제가 표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나중에 또 불리고 오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게 부적절한지 몰랐다? 그럼 공직자로서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 누구에게든 본인의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보내서 압력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건 본인의 책임이에요.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런 행동은 공직자로서 특히 시의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 문자 받은 공무원들은 서로 그랬을 거죠. 그 보냈어? 서임석 의원한테 그 문자 그 축의금 보냈어? 아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물어보려고 했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정말 한 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정말로 조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